두 번째 강의 영상에서 이제 단편 소설 3개와 영화 3개 속의 왕지아지의 삶, 마이 부인으로 위장된 삶을 살아갔던 한 여성의 운명을 따라가 봤습니다. 자, 이제 요 세 번째 강의에서는요. 장하이링의 소설 작품, 그 다음에 산문 작품, 수필 작품들이 어떻게 한국에 소개되고 전해져 왔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장아이링이라는 작가가 결국은 중국을 배신하고 망명한 반공산주의 작가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친일파와 연루된 삶을 살았고, 당연히 작가 또는 그 다음에 이 작품의 내용 자체가 중국 사회에서 금기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3개가 중국에서 개봉할 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그런 거죠. 장하이링의 삶 자체가 긍정적인 삶이 아니었고, 작품에 묘사된 것이 결국은 저항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친일파를 살려줬던 이 여성을, 결국 거사를 실패하게 만든 이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애국주의적인 관점에서 또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영화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상회인은 중국으로 아예 입국이 거부가 됐고요. 시민권도 홍콩 시민권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아마 조금 완화됐다라고 들었습니다만, 역시 탕웨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국에서도 고울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탕웨이는 그냥 연기자일 뿐인데, 그냥 장하이링의 작품, 그리고 정핑류의 삶, 왕지아지의 운명을 연기했을 뿐인데, 화살이 또 탕웨이라는 여배우에게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한국에서도 역시 이 장하이링이 그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좀 일찌감치 일단 미국으로 망명한 여성 작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만, 장하이링의 수필과 소설 몇 편이 일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영상에서 장하이링이 처음으로 이제 이름을 떨치게 된 게 이제 천재몽이라는 수필 덕분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천재몽이라는 짧은 수필을 서풍이라는 잡지, 린익형이 주재했던 서풍이라는 잡지, 서구적인, 그러니까 서양풍이라는 뜻의 잡지인데요. 거기에 발표해서 1등으로 당선되고, 결국은 공표되기는 3등으로, 하지만 표제로는, 단행본의 표제로는, 그러니까 서풍 3주년 기념 문집인데요. 표제로는 보시다시피 천재몽이라는 장하이링의 제목을 따서 책으로 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재몽이라는 작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의 뭐뭐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천재몽 역시 자신의 꿈, 천재에 관한 꿈, 천재라는 꿈에 대해서 짤막한 감상, 소회를 밝힌 그런 수필입니다. 이 수필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한 이상한 계집아이다. 어릴 때부터 모두 천재라고 하였다. 20살의 이 여대생이 쓴 수필의 첫 문장인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이미 자기가 천재라는 것을 알아버린 그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꿈이라고는, 천재의 꿈 말고는 남아있는 다른 꿈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담담하게 밝힌, 굉장히 세련된 문체로 써내려간 그런 수필입니다. 그게 이제 이 상하이 대도시, 인구 500만의 대도시 상하이의 모던한 감각과 굉장히 잘 어울렸고, 서풍 잡지사의 이 문인들에게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 500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중국 인구가 5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5억 중에서 500만이 상하이에 몰려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메트로폴리스에서 그런 모던한 감각을 모던한 문체로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여학생이 등장했던 겁니다. 자, 이런 도발적인 수필, 그리고 수필집이 놀랍게도 1949년에 최장학이라는 분에 의해서 한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해방기 거치고 이제 한국전쟁 터지기 직전에 이 장하이링 외 수필들 13편이
13편 중에서 이 책에 13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편 빼고, 가장 긴 한 편 빼고 12편이 이제 이 책에 수록이 됐습니다. 번역이 됐습니다. 자, 이 1949년이라는 시점이면요. 한국도 해방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 시점이었고, 중국에서는 장하이링이 막 사회주의 중국이 건국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기도 했죠. 프란청과 이혼하고 이제 홍콩으로 도망가지 않을 수 없었던 뭐 그런 암울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도시 상하이의 화려한 전성기는 끝났거든요. 끝장났습니다. 적어도 장하이링 입장에서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점에 이게 이제 한국에 번역됐다. 자, 그러면 이걸 번역한 최장학이라는 사람은 누굴까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이 최장학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특이한 분인데요. 또 장하이링과는 정반대로 혁명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이름으로는 천자밍, 진가명이라는 이름으로 활약했습니다. 1909년 경상남도 동래군 출신입니다. 동래고보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동래고보를 막 졸업하자마자 1928년에 혁조회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혁조회라는 모임, 독서 모임인데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좀 과격한 독서 모임이라는 게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혁명적인 뭐 물결 이런 뜻일 테니까요. 이 사건으로 졸업생 신분이었지만 체포가 됩니다. 이게 이 독서 모임 자체는 약간 조작 사건에 가깝습니다. 일단 간첩 조작 사건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동네 고보를 통학하던 학생들을 기차에서 검문하던 경찰이 학생 수첩의 메모에서 이제 독서 모임 메모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이걸 보고 나서 그냥 책 읽는 모임인데 뭐 어마어마한 비밀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요. 불온서적을 읽은 것도 아니지만 이게 뭔가 불온한 조직이라는 것을 낌새를 눈치채고 또는 이걸 포장해가지고 아주 혁조의 사건으로 부풀려 버립니다. 그래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전원을 검거하는 그런 검거 선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친일경찰 노덕술입니다. 울산 출신의 경찰로 알려져 있죠. 이 노덕술이라는 인간이 사실은 영화 암살에 나왔던 그 친일파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노덕술이라는 인물은 뭐 위키 같은 데서 금방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한 말단 순사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경찰이라는 것의 직급은 사실은 순사보 정도입니다. 순사는 일본인이거나 조선인들 중에서는 아주 엘리트 출신만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경찰이라기보다는 경찰 보조원인 거지요. 그리고 아니면 끈아풀이거나. 근데 이 노덕술이라는 인간은 정말 충실하게 학생들을 잡아다가 체포하고 고문하는 일에 앞장서서 무학에도 불구하고 순사로 승진하고 고위직으로 계속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 노덕술의 경찰 일생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혁조의 사건입니다. 노덕술이 조작해낸 사건이죠. 그래서 다행히 이 최장학이라는 사람은 몇 달 옥고를 치르다가 풀려납니다. 풀려나는데 그 체포 기간 동안에 같이 체포됐던 이 동래고보 출신의 김규직, 유진흥 같은 젊은 청년들이 고문받다가 사망합니다. 보통 뭐 다른 애국지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감옥 안에서 죽는 게 아니라 보통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풀어주고 집에서 죽게 만들거든요. 그래야 비난을 덜 받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당국에서도 그렇고 본토였던 일본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죽기 전에는 며칠 전에라도 내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김규직하고 유진홍은 고문받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최장학이라는 사람이 같이 고문받다가 안 죽고 살아나온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풀려나자마자 바로 중국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망명을 합니다. 이 노덕술이라는 인물은 뒤에 또 한번 언급을 할게요. 기억해둘 만한 악질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최장학이라는 분은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의열단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 제1기생으로 입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원봉이 조직했던 의열단의 제1회생입니다. 이육사 시인과 동기생입니다. 그래서 이육사와 같이 찍은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군사위원회 간부훈련반 제6대에 입대를 해서 조선 의용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30년대, 40년대까지 계속 중국을 떠돌면서 조선의용대, 조선민족혁명당, 그리고 나중에는 광복군에 가담해서 독립투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장학이란 분은 중국으로 망명해서 15년 동안 독립운동 활동을 했던, 무장투쟁 활동을 했던 애국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육사 시인은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최장학이라는 분은 다행히 살아남아서 또 무사히 조선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국군이 건군될 때 같이 육군 대위로 편입해서 활약을 하면서 뭐 이런 책도 펴냈습니다. 각국 청년 조직과 훈련이라는 일종의 교본 같은 거예요. 군사 교본 같은 책입니다. 이걸 1950년 1월에 출간한 그런 책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남한 정부에서 남한의 군대를 건군하는데 일조를 했던 애국지사였던 것이죠. 이것도 상당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덕술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습니다만, 결국 그 김원봉이 이제 결국은 월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거거든요. 이렇게 중국을 떠돌면서 15년 동안 투쟁을 벌여왔던 애국지사들이 해방된 조선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서 노덕술 같은 인간이 수도경찰청장이 되고 고위직에 올라가면서 사실은 반민특위에 체포됐다가 이승만이 풀어주죠. 이런 인사는 쓸모가 있다. 이런 인사가 애국하고 건국하는데 일조해야 된다라고 해서 친일파들을 대거 풀어주면서 노덕술이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노덕술 같은 인간이 김원봉 체포에다가 고문하고 뺨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남한에서 버틸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월북하는 길을 선택하고, 안타깝지만 북한에서도 결국은 십몇 년 만에 숙청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최장학이란 분은 다행히 또 광복군 계열에도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광복군 계열, 남한 정부에서는 보수 우익의 군사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건군 창설에, 국군 창설에 가담하면서 군인으로 남았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 최장학의 손자 되는 분도 지금은 경찰에 몸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천제목이라는 수필집에 얽힌 사연이라면요. 장하이링의 소설, 장편소설 쌀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걸 번역한 서광순이라는 인물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하이링이 이제 패전 이후에 1952년에 이제 홍콩으로 이주하는데요. 홍콩에서 이 홍콩 미 공보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번역 작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노인과 바다를 번역했던 게 바로 장하이링입니다. 이 미 공보원이라는 기구는 이제 남한에도 있었고요, 한국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 공보원에서 각국의 문화 사업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번역료를 지불하고 공산 진영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문학 작품들을 돈을 줘서 번역을 시키고 출간 사업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1950년대 굉장히 큰 문화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홍콩에 지원했던 이 미 공보원의 그런 번역 사업으로 노인과 바다를 번역을 하고요. 1954년에 이제 영문 소설을 영어로 처음으로 창작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 창작을 하고 이거를 이제 홍콩에서도 중국어판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55년에 영어판이 뉴욕에서는 영어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어판이 나오면서 이제 그 시점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후반생을 살아간 겁니다. 뭐 계속 이렇게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이 후반생에서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미국 시나리오 작가랑 바로 재혼해서 좀 숨어 사는 삶을 살았고요.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 와중에 타이완에 드나들면서 작품집도 내고 활동을 했습니다만 큰 주목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중국에서는 최근에서 와서야 다시 이 장하이링이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장하이링이 이제 홍콩 시절을 거쳐서 홍콩 시절에 처음으로 영어로 창작한 소설이 바로 이 쌀이라는 소설입니다. 영어 원작이고요. 영어로 창작해서 영어로 출판했고요.
홍콩에서 먼저 출판이 될 때는 앙가라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농부가 농민가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런 제목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자, 이 영문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한 게 서광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서광순이라는 사람이 서광순이란 분이 쌀이라는 제목으로 이 장하이링의 장편 소설을 번역할 때도 역시 주한미 공보원의 지원을 받아서 번역료를 받고 출간을 했습니다. 이 서광순이란 분은 전남 고흥 출신인데요. 굉장히 엘리트 집안 지주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라남도의 만석지기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휘문고보를 다니고 연희전문,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연희전문 시절에 뭐 스포츠 활동도 하고 그래서 신문에도 몇 번 수상 경력이 날 정도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런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 전남 지역에서 경찰 생활도 했고요. 그러니까 기록에 이 유족의 회고에 의하면 요 44년 5년 무렵에 잠깐 만주로 이제 공마단 서커스단을 따라서 떠돌이 방랑 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고요. 해방되자마자 이제 경찰에 몸담았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경력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교수로 숙명여대에서 대학 교수로 경제학 교수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숙명여대에서 이제 학내 분규가 일어나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서민호라는 분하고 이복 형제인데요. 이 서민호라는 분은 이 전남 고흥 지역의 이 벌교 지역에서 사실 이제 빨치산들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경찰 이력이 상당히 좀 의심스럽기도 한데, 서민호라는 분이 일제 말기에 여기서 이제 벌교 지역에서 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서민호가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조선어학회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민호가 조선어학회에 자금을 대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아서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서민호라는 분은 그래서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조선어학회를 지원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해방되고 나서 이 지역에서 이제 야당 국회의원으로도 진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뭐 박정희 정권 때까지 계속 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를 하고요. 이복 형제였던 서광순 역시 학내 분규 때문에 미국으로 그러니까 숙명여대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만, 그런 정치적인 배경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세력이었기 때문에요. 전남 지역의 야당 세력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미국에 잠깐 유학한 시절에 50년대 미국 유학할 때 이제 이 책을 번역했던 것이고, 나중에는 다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만년에는 뜻밖에도 1970년대 컴퓨터 개발에 참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도 유족의 회고에 의한 건데요. 1970년대면 미국에서도 이제 컴퓨터라는 것을 처음 이제 착수할 무렵입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간 거는 1980년대 후반이고요. 70년대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컴퓨터를 개발하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거기 참여했던 인력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광순이라는 분도 경제학과 교수긴 했지만 최초의 그 원자력 발전소의 사무처장을 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도 굉장히 좀 문제적인 집안인 거죠. 지금은 후손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이주해서 그쪽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10년쯤 전에 서광순 선생이 타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 책이 최근 몇 년을 빼고 난다면 굉장히 일찍 번역된 장하이링의 또 다른 소설, 약간 반공주의적인 색채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운명을 연기하는 여성들의 삶과 실제 모습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강의 영상에서 밝혔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장하이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이유는요,
이 단편소설 한 편도 중요하지만 이 작품을 둘러싼 여러 여성들의 삶과 운명이 아주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하이링이라는 원작자, 그리고 작품의 주인공인 왕지아즈, 마이 부인, 그리고 실제 모델이었던 정핑루라는 여성, 그리고 이걸 연기한 탕웨이라는 여배우까지요. 지금의 여배우까지 이 여성들의 삶과 이야기들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핑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시대적인 배경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이 연극부 단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조국의 해방을 달성하기 위해서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남성들의 시각이 아니라 남성 단원들의 시각이 아니라 여성 단원이고 미인계 미끼로 동원됐던 왕지아즈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 시기에 그 점령 지역에서 여성 작가 장아일이 살았던 삶은 사실은 후란청과 결혼하고 그러니까 친일 매국노와 결혼하고 서구적인 모던한 삶을 즐겼던 그런 일상의 삶과 풍경을 묘사했던 그런 작가로서 남았습니다만 이 장하이링이 50년대 묘사한 이 사건은 왕지아즈의 고뇌 그리고 마이 부인으로 위장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여학생의 삶과 운명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냈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전쟁 그리고 점령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은 무엇인가를 바로 왕지아즈의 모습을 통해서 그렸다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왕지아즈의 삶의 모습은 장하이링이 하고 싶었던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목소리이기도 하고요. 실제 이 사건의 모델이 됐던 정핑루의 삶과 운명을 재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정핑루와 같은 삶, 그리고 왕지아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여성은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2000년대 이것을 연기한 여배우 탕웨이 역시 배우라는 가면을 쓰고 또 하나의 연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삶 자체가 탕웨이의 삶은 아니겠지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그걸 종종 착각해 왔고 여전히 뭐 이를테면 지금도 중국에서 탕웨이에 대한 평가가 이런 점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 시기에 또 점령 시기의 여성의 삶이나 지금 평화로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2000년대 여성 여배우의 삶이나 사실 큰 차이는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은 늘 남성들의 시선에 둘러싸여서 남성 중심적인 해석과 평가에 억눌리면서 자기 삶을 연기할 수밖에 없고 위장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자기 목소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묘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유롭게 주어져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실은 70년, 80년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나란히 살펴볼 수 있는 게 색계의 또 다른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풍경 하나도 하나 기억을 해두고 싶습니다. 사진은 이제 1930년대 조선호텔 썬룸, 지금의 조선호텔입니다. 그 위에 있는 썬룸, 그러니까 위에 그 옥상 정원의 모습입니다. 최승희의 사진인데요. 뭐 이런 정말 1930년대 구보 박태원이라든가 상어 이태준이 묘사했던 그런 도시 경성의 풍경이 아마 이런 풍경일 겁니다. 자, 지금 계속 장하이링 얘기를 해서요. 1944년 4월, 그러니까 일본의 패전 직전에 뭐 이런 풍경도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한번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하이링이라는 상하이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 그리고 조선을 대표하고 동양을 대표하는 전 세계적인 무용수로 이름을 날린 최승희, 그리고 메이란팡, 중국의 배우 메이란팡, 그리고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도 알려져 있지 않았던 만주국에서 활약한 만주 여배우 리샹란, 이항란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일본인입니다. 만주에서 태어나서 만주에서 활약을 했지만 엄연히 일본 핏줄이었고요. 나중에 일본에 귀화해서 여성운동도 하고 정치활동도 펼쳤습니다. 뭐 의원직도 지냈고요. 이 인물들이 패전 직전에 상하이의 신문사에 모여서 좌담회를 열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최승희도 전 세계적으로 그 순회 공연을 다녔던 1급의 무용수였고요. 장하이링도 상하이를 대표하는 작가로 떠올랐고, 메란팡 같은 경우도 메란방 뭐 이런 배우들도 인기를 끌고 있었던 대스타였기 때문에요. 사실은 일본 측에 의해서 약간 정략적으로 기획된 그런 여성 작가, 여성 스타 좌담회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각각 굉장히 흥미롭고도 고난에 찬 그런 삶의 여정들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장하이링뿐만 아니라 최승희 역시 비운의 삶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요. 메란방도 마찬가지고 리장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파란만장한 삶을 지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여성들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무겁고 문제적인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 중에 하나, 장하이링의 모습을 통해서 또 장하이링의 소설을 통해서 그 시대의 풍경 한 단면을 살펴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하이 모던 걸 장하이링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